네, 여러분. 오늘은 제6회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변호사 시험 작성 요령부터 먼저 보시면요. 특이한 점이 있었지요. 법명을 간략하게 기재해도 된다. 그리고 증거능력 판단은 긴갑동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말고 공소사실 1항, 즉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에 대해서는 제2회 공판기일의 재판장 성명사항에 대해서 그 쟁점을 반영해라, 이렇게 힌트를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 기록을 한번 직접 보면요, 네, 이와 같이 작성 요령의 사망에서 주의사항이 새로 생긴 걸 볼 수 있죠. 법률명과 죄명에서 특정 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경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통망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가법으로, 부정수표 단속법은 부수법으로 줄여서 기재해도 무방하다라는 주의사항이 작성 요령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이런 작성 요령이 없었기 때문에 줄여서 쓰면 안 되느냐, 이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향후 특별법명, 긴 법명 줄여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후 그럼 형사소송법은 형소법으로 줄여서 쓸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허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형사소송법은 형소법으로 줄여서 써도 된다라는 표현이 또 작성 요령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항의 작성 요령에서도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거능력 판단은 긴갑동에 대하여는 아예 기재하지 말아라. 이을남에 대해서만 문제 삼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소사실 1항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재판장의 성명사항 18쪽에 있는데요. 18쪽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 공판조세 가보시면, 네, 피고인들에게 재판장이 피고인 신문을 마친 후에 변호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성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1항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 김갑동과 관련해서는 공연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김갑동이 차용금을 어떻게 갚으려 한 것이냐,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으려고 했느냐, 피고인 이을남과 관련해서는 이을남이 김갑동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도 그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 또는 증명력을 어떻게 배제 또는 탄핵할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명사항이 없더라도 했어야 될 부분이죠. 다만 힌트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계약 조건에 대해서 이을남이 알고 있었는지, 수고비를 요구했는지, 범행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변호인에게 의견을 구했는데, 이 부분을 또 포함해서 변론을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작성 요령을 그와 같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작성 요령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사실은 첫 번째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범행인데요.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정고소에게 제주도 공연장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4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공연장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해서, 그렇지 않을 거면서, 그런 뜻이겠죠. 이에 대해서 피고인 김갑동은 기망행위나 편취 범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을남은 김갑동이 사기범행 저지른 줄을 아예 몰랐고 가담한 적도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 본 것처럼 재판장이 성명을 구한 사항은 확인을 해본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 피고인 김갑동의 단독범행으로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습니다. 차용금 상환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정고소에게 인간 쓰레기,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2회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라고 기소가 되었죠. 이에 대해서 김갑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고범행에 대해서 정고소가 차용증을 위조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갑동 역시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다라고 법정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정고소의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경찰관을 협박을 해서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의 조사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기소가 되었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죄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운전해서 좌회전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횡단보도통의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편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를 사주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이렇게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갑동은 도주 의사가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 이을남의 단독범행은요.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과 또 가계수표 발행 후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이 기소가 되었고 이을남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김갑동은 이을남과는 싸우고 싶지 않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판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 개관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검토 의견서부터 출제 의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 의견서에 보시면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 55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의 점에 대해서 보면요. 줄여서 특경법인 거죠. 먼저 특경법 적용 여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부한 바가 있지만 특경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특경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른바 차용사기인데요. 즉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는 것인데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판례 법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자 약정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자 부분에 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자 부분에 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이자 부분에 관한 별도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런 판례 법리죠. 그래서 표의 왼쪽에 나오는 2011도 769 판결의 취지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망행위가 있고 이 기망행위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야 되고 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1도 769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차용사기에 있어서 이자 약정이 있었고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만으로는 처분행위가 별도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사기죄 성립을 부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의 판결을 봐주시면요. 네, 2011도 769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요. 2016도 오른쪽에 있는 2016도 13,362호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다수 의견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피고인 등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갑 등에게 토지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서 그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등을 다른 사람 을에게 설정해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특경법 위반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요.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토지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로 잘못 알고 처분 문서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의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갑등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고요. 갑등이 비록 자신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문서의 정확한 내용과 문서의 작성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등에 관한 서류로 알고 그와 다른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처분 의사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서 처분 행위를 하려면 처분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요. 갑등에게 그 소유 토지들의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갑등의 처분 행위가 없다고 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사기죄의 처분 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기죄의 본질과 구조, 처분행위와 그 의사적 요소로서 처분의사의 기능과 역할, 기망행위와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춰보면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기망자의 자기 또는 부자기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자기 또는 부자기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 의사는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기망자가 자신의 자기 또는 부자기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왼쪽에서 봤던 2011도 769 판결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판결 요지는 아래 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자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처분의 의사 및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새로운 판례에 따르면 그 결론이 이자 부분까지도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봐서 이자 부분 1억을 포함한 4억 이자 부분 1억을 포함한 5억에 대해서 특경법 위반이 된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여지가 더 많아진 것이죠. 보다 자세한 그 전환합체 판례 내용은요. 강의 자료 지금 보시는 강의 자료에 5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의 처분행위, 또 그로 인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다 폭넓게 처분 결과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처분의사도 있었다고 봐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죠. 결국 이른바 서명사취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명사취 사건에 관해서 그와 같이 종전의 견해보다 폭넓게 처분행위와 처분의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건에서도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은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편취 행위가 있었고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편취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특경법 위반 여부가 특경법 적용 여부가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초 출제 당시의 출제 의도는 왼쪽에서 봤던 그런 판례 취지에 따라서 이자 1억 원에 대하여는 정고서에 처분행위가 없고 이 부분이죠. 처분행위가 이제는 있다고 볼 여지가 높아졌습니다. 또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취득한 돈은 4억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당초의 출제 의도였다면 이제는 변경된 판례에 따라서 특경법 위반 여부, 적용 여부가 인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경법 위반은 종전의 견해에 따르면 325조 전담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전담무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편취액이 5억 원, 이득액이 5억 원에 해당하는 점이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후단무죄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전의 의도에 따르면은 축소사실인 특경법은 적용이 안 되고 축소사실인 형법상 사기죄만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 특경법 위반죄를 에 대해서 사기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요, 특히 차용금 사기죄가 성립하려고 그러면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죠. 차용 당시, 즉 돈을 빌릴 당시에 무엇이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변제할 뜻이 있었는지, 변제할 능력이 되었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편취 범위가 없었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 자백이 없는 경우로서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재력, 차용 전후에 피고인의 재력 상태가, 재산 상태가 어땠는지, 환경이 어땠는지, 범행의 내용과 거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나오는 판례 법리가 바로 차용 사기에서 편취 범위의 판단 기준과 시점을 언급하고 있는 판결이고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법리하에서 판단을 해보면 피고인 김갑동에게 과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텐데요.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 내역에 보면 거래처에서 수금할 돈이 1억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4억 원이 되는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 했을까요? 차용 당시 상황을 봤더니 고철 사업이 매우 어려웠고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없었다. 변제할 능력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박병서와의 동업계약서에 의하더라도 2014년 9월 30일까지 피고인 김갑동이 운영비 7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미리 입금하여야 박병서가 공연장 시설 일체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을남과의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그때까지 공연장 시설 완비가 선행되어야 이을남이 5억 원을 투자하는 이런 구조였었지요. 결국 김갑동이 7억 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고소로부터 빌리는 4억 원 외에 추가로 3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연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갑동은 이을남이 별다른 조건 없이 공연장 사업에 5억 원을 미리 투자하기로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요. 사실 이을남에게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류 공연장이 큰 수익을 낼 것처럼 말해서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범행 후의 정황을 봐도 차용한 돈을 공연장 사업을 위해 쓰지 않고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범행 전후, 차용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봤을 때 변제할 의사와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뒤에 이을남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을남과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단독범으로 처벌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요. 이와 같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 위반죄에 대해서 종전 출제의 의도에 따르면 유죄로 그렇게 검토가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판례에 따르면 특경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 사기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검토되는 것이 종전 판례에 따른 출제 의도에 따른 것이겠죠. 하지만 새로운 판례에 따른다면 특경법 전부가 유죄로 인정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작성했는지 예시답안 1을 먼저 보도록 하지요. 네, 예시답안 1의 맨 윗부분으로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해서요. 피고인의 주장을 먼저 썼습니다. 피고인은 기망행위나 편취 범위가 없다고 주장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고인의 주장을 이렇게 써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325조 후단무죄가 본격적으로 문제될 때에는 채점 기준에 반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점 기준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자, 특경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줬는데요. 특경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이득액이, 그렇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기망행위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야 되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인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이런 구조로 갖고 있는 거죠. 취득이요. 그래서 이 처분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자 부분에 관해서 과연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가 종전 판례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문제가 됐던 거죠. 법리를 여기서 써줬다고 보여지고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정고소는 4억 원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을 뿐 그 이자인 1억 원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바가 없다. 별도의 처분행위를 한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종전 법리를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별도의 처분행위가 따로 없었다라는 언급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공소범죄 이득액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처분했다고 하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득액은 5억이 아니라 4억이라 이렇게 본 것이죠. 그 판례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득액이 5억 원이 안 되니까요. 축소사실인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서 공소장 변경 없이 검토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서 보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범행 당시,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맞습니다. 차용 사기에서는 차용 당시, 범행 당시 변제할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죠. 그래서 피고인과 박병서는 피고인이 먼저 공동사업계좌에 7억 원을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박병서가 공연장 시설 일체를 제공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고 한편 이을남은 위 사업의 준비가 모두 갖추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따로 7억 원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련하지 않는 한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워서 사업 수익으로 차용금을 갚을 수 없었다. 갚을 능력이 안 됐다는 얘기죠. 능력도 안 되고 결국 의사도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나름대로 정리 잘한 것 같고요. 피고인이 정고소로부터 차용한 후부터 약정 변제기까지 수금된 돈 1억 원에 불과했다. 변제할 능력이 역시 안 됐다는 거죠. 또한 차용 당시 피고인의 고철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도 없었고요. 정고소로부터 빌린 4억 원 중 3억 5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5천만 원은 도박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점. 네, 범행 전후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역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 없었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 판결이 예상이 돼서 후설하는 바와 같이 사기죄의 단독범이 된다. 네, 굉장히 잘 정리한, 잘 쓴 답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새로 바뀐 새로운 판례에 따르면 아예 특경법 위반죄가 유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잘 쓴 답안이고요. 두 번째 예시 답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견서에서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 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반 사기의 점, 피고인의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 좋겠죠. 피고인 김갑동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기망행위나 편취행위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있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 여부, 즉 이것은 특경법 적용
여부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특경법 적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특경법 3조 1항 2호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특경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 검찰은 4억 원의 현금과 이자 1억을 합하여 이득액이 총 5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공소장 자체의 기재 내용으로만 보아도 피고인은 4억 원을 송금받았고 이자 1억 원에 대한 별도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론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공소장 자체의 기재 내용만으로 봐도 편취액이 이득액이 4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다소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가 요 중간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논리가 공소장 기재 내용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요 과정에서 공소장 자체 기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왜 그와 같이 됐느냐? 결국 피해자로부터 이자 부분에 대한 별도의 처분행위가 없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이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보여지고, 논리의 비약 내지는 논점 일탈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에 의한 착오에 빠져야 되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처분행위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산상 이익의 취득.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별도의 처분행위가 없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자 1억 원은 기망행위로 이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때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논리의 비약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송금받은 4억 원만이 이득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장 기재 자체에 따라서도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함에 해당하여 형사상법 320에서 전담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공소장 기재 자체에 따라서 5억 원을 넘지 않았다는 부분은 논리의 비약이다. 논점 일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경법 위반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되고 형법상의 사기죄 해당 여부인데 기망행위 및 편취 범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걸 법률적으로 평가하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이게 차용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 주는 게 좋을 텐데요. 첫 번째, 공연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 여부. 공연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변제할 능력이 생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죠. 피고인의 공연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있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 범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토견서에서는 굳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서술형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렇지 않을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데,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외라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쓰는 표현이고 공소외라는 거죠. 공소외. 그리고 굳이 공소외, 소외라는 표현을 형사법 기록형 답안에서는 쓰지 않더라도 되겠습니다. 피고인이 아닌 것만 드러나면 박병서라고만 해도 공소외인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박병서와 동업하여 운영할 한류 공연장 사업에 김갑동이 박병서의 동업계약에 따라 공연장 시설 완비를 선행조건으로 이을남이 2014년 9월 30일까지 공연장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년 9월 30일까지 운영비 7억 원을 조달하여 공동사업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연장 시설 일체를 박병서가 제공하며 순수익을 김갑동과 박병서가 6대4로 분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네, 굉장히 잘 썼는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자세히 쓸 수 있다면 좋고요.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요약을 해서 2014년 9월 30일까지 김갑동이 7억 원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이을남이 5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요약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네, 이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음이 분명하나 사업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지금 보는 건가요? 보네요. 피고인이 운영비 7억 원을 조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공연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가 달라질 것이다. 7억 원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었느냐. 피고인은 2014년 9월 1일 피해자 정고소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후 3억 5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나머지 5천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에 기재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이 1억 원밖에 되지 않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운영비 7억 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이을남의 투자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7억 원을 조달을 해야 되고 이을남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다 안 되니까 결국 공연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정고소에게 거짓말을 해서 4억 원을 차용했기 때문에 기망행위, 편취범이 모두 인정된다. 즉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요.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다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의 자료 자체도 내용이 많지만 그것을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347조 제1항 사기죄 형법상의 사기죄는 유죄가 예상이 된다. 유죄 판결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끝을 맺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강의 자료로 돌아와서요. 먼저 정통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법조문을 보셔도 알겠지만 이 사건 공소의 구성 요건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조문에서 그와 같은 법리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한편 각 행위 상호 간의 일시장소가 근접하고 방법이 유사하며 기회가 동일하고 범위가 계속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여기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정통망법 위반죄의 위 조항에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죠. 그러한 법리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강의 자료에 있는 2008도 11,595호 판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시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한편 그와 같은 아래 판결에서는 도달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 사례 2018도 14,610호 판결에서는 스팸 문서로 처리가 됐다. 스팸 문자로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제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판례는 여러분이 정통망법을 익히는 의미에서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는 3일에 걸쳐서 2번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그 정도 가지고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죄가 될 텐데 325조에 다음과 같은 면소 사유가 있게 됩니다. 어떤 면소 사유가 있냐 하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처단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사안과 유사하게 정통망법에서 포괄일죄로 인정된 2009도 3구 판결의 내용을 강의 자료에 소개를 해놨고요. 그 판례도 역시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이와 같은 포괄일죄의 경우에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또는 약식명령의 경우 발령일까지 행해진 범행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전에 범해진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역시 면소 판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가 발령시라는 것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판결이 84도 1129호 판결이고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이번 강의 자료에서는 여러 판례를 통해서 지식을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건의 경우 보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통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년 10월 30일에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령받은 판결이 약식명령이 확정이 되게 된대요. 그렇다면 2016년 10월 30일 이전에 발령일 이전에 행해진 포괄일제에 해당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행해진 내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범해진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 사유가 되겠습니다.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을 해서 형사소송법 326조 1에 따른 면소 판결 선고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썼는지 이번엔 예시 답안 2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인데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확정된 약식명령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 면소 판결 사유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 판결 후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약식명령의 경우는 그 기준 시점이 발령시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5년 11월 15일경부터 2015년 12월 30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정고소가 차용금 상환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너는 인간 쓰레기이다. 두고 보자. 이 벌레보다 못한 인간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총 25회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이 2016년 10월 30일 발령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 괄호하고 범행의 대상,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동일하여 단일한 범위에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제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고요. 적절하지가 않고 포괄일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포괄일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제가 쓰는 것처럼 1번 행위, 2번 행위, 3번 행위, 4번 행위가 쭉 있는데 이것들이 요 괄호 속에 써놓은 것처럼 범행의 대상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이런 것들이 동일해서 1, 2, 3, 4가 포괄해서 일제가 된다는 것이지 말 그대로 다 같이 포괄해서 일제가 된다는 것이지 한자로 쓰지 말고 한글로 쓰겠습니다. 1, 2, 3, 4가 포괄해서 이렇게 포괄해서 일제가 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1, 2, 3, 4 사이의 1, 2, 3, 4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거나 심판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거나 할 때 쓰는 표현이지 이와 같이 포괄일제에 대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괄호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또는 강의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해서 봐주기 바라고요. 기판력이 미친다는 결론은 같지만요. 그래서 발령 시인 2016년 10월 30일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 사실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326조 1호의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소 사실이 미친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 밑줄 치고 있는 이 부분과 이 밑에 나오는 결론 부분이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이 되니까 이거를 한 번만 쓰는 방향으로 한 번만 쓰도록 이 위에서 쓸 필요 없이 아래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시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중복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이 실제 시험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고의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시답안 1을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인데요. 피고인의 주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무죄 사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앞에 6회 예시답안에서는 무죄 사유가 있다는 것이 언급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강의 자료에는 무죄를 먼저 검토해 준 다음에 면소 사유를 검토해 주게 되는데 내 쪽으로는 그죠? 무죄보다는 면소 사유, 즉 형식 재판이 앞서는 것이 아니냐. 형식 재판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결국 면소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면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무죄라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강의 자료에서는 실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먼저 검토한 다음에 면소 형식 재판 사유를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예시답안 1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시답안 2와 같이 무죄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을 때 이에 상응하는 점수가 배점이 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배점을 받지 못하는, 과연 출제 의도 자체는 그런 것일지 몰라도 이걸 과연 무죄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견서에 역시 맹점일 수 있는데, 결론이 면소라면 면소 부분을 검토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 전제로서 무죄 부분을 검토해줘야 되는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출제 의도는 강의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죄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예시답안 1도 무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즉 실체 판단을 먼저 한 것이죠. 이 부분 공소범죄 구성 요건이 되려고 그러면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3일에 걸쳐 2번 정도 문자를 보낸 정도 가지고는 반복적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보면 2번의 문자를 보내 도달하겠으나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325조 전담무죄다, 이렇게 검토를 해준 다음에 면소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줬죠. 이것은 이제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 의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기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죄 부분을 반드시 검토하는 것으로 채점 기준표라든지 출제 의도가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소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확정된 약식명령의 발령 시 이전에 약식명령의 범죄 사실과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죄에는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죠. 그렇죠. 포괄일제 관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와 같은 법리 하에서 이 사건의 경우 여러 번 나온 거죠.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존재로 인해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존재로 인해서 면소가 되는 사유는 여러 번 우리가 다룬 바가 있죠. 피고인이 2016년 10월 30일 정통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후 확정되었는데, 약식명령의 범죄 사실이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피해자 정보소에게 협박성 문자를 25회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그렇죠,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이 유사하여 포괄일제 관계에 있고 따라서 발령 시전의 범죄이므로 기판력이 미친다. 그렇다면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정법 326조 1호의 면소 판결이 예상이 되고, 무죄 사유와 면소 사유가 경합함으로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런 내부적인 법리를 거쳐서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죄 사유까지 검토해 줘야 되는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출제 의도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무고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에 관해서는 무고의 범위를 먼저 검토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고죄에서 범위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출제 의도에 의문이 있는데요. 무고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범죄에서 확정적 고의뿐만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과연 이 무고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법리, 즉 아래에서 보는 2005도 4642호 판결에 기한 법리를 검토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김갑동의 처인 나부인이 자신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피해자 정고소도 차용증을 위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데다가 피고인이 변제한 후 정고소로부터 차용증을 반환받고서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또 본건 고소가 정고소의 고소에 대한 방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정고소가 차용증을 위조하지 않았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본건 고소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결국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유죄가 된다고 검토를 해줘야 되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특히가 아니라 다만 이 사건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피고인 김갑동이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것 같은데요. 미필적 고의로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은 무고죄에 관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의문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으로서 피고인 본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또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무고 범위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고소했을 때도 무고죄가 성립하느냐에 대해서 법리가 있죠. 아래 9호도 1908 판결에서 보시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법리 하에서 이 사건의 경우 차용증을 마치 2012년 9월 10일경 위조한 것처럼 고소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채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의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이고 그 안에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고소를 했다는 얘기죠. 그 밖에 경찰에서 차용증 작성 일자를 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2008년 9월 10일이라고 정정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거죠. 결국 무고죄는 미필적 인식이 인정이 되고 공소시효 완성 후의 범죄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할 당시에 이미 유죄 판결이 무고죄가 성립해서 유죄 판결 선고가 예상된다. 이런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예시답안 1의 내용을 보면요. 무고의 점에 대해서 무고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나부인이 차용증을 작성해 줬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고 차용인 정고소가 직접 찾아와 차용증에 찍힌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정고소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였고 나부인이 본인 작성하기에 맞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기 때문에 무고죄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 무 인정을 하고 허위성도 갖춰졌으므로 무고죄가 성립 가능하다. 네, 그렇게 봤네요. 허위성까지 언급을 했고요. 한편 두 번째 논점으로 무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소시효 도가하였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가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인데 피고인이 2012년 9월 10일경에 정고소가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2008년 9월 10일에 나부인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정고소가 사문서 위조를 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공소시효는 도가되었지만 고소장 기재 날짜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도가하지 않았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공소시효가 도가된 사실을 마치 공소시효가 도가되지 않은 것처럼 날짜를 작성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예상이 된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정리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다시 예시답안 2를 보면 이번에는 무고의 점이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본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로 바로 들어갔는데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써도 되고 핵심적인 쟁점은 이 사건에서 아니고요.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신고 내용 자체만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함. 그런 법리를 잘 써줬고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정고소를 고소하면서 실제 차용증 작성 시점인 2008년 9월 10일을 2012년 9월 10일로 바꿔 기재함으로써 이렇게 접수했다는 것까지 쓸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문서 위조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렇다면 실제 차용증 작성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음에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위 시점을 2012년 9월 10일로 바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기재해서 고소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한다. 굉장히 잘 쓴 답안이죠. 그와 같이 객관적 요건을 먼저 검토해 주는 게 순서일 것 같기도 하고요. 순서는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으로서 과연 무고죄 범위가 있었느냐고 검토를 해줍니다. 그래서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라는 것은 신고하는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그렇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에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았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음에도 처가 작성해 줬을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고소하였으므로 허위성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고죄 부분은 유죄가 선고될 것이다.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된다. 이것도 또 중복이 되니까요. 윗부분에서는 범위가 인정된다 하고 아랫부분에서 유죄가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사례형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객관적 요건부터 검토를 해주고 주관적 요건을 검토해 주는 것이 보통이죠. 이 사건에서도 이 답안에서도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기록형에서는 쟁점이 되는 게 뭔지에 따라서 순서가 주관적으로 돼도 되고 객관적으로 돼도 되고 큰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이런 정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협박은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해악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어떤 관계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어야 하겠지요. 아래 판결 2011도 만 451호 판결이 그와 같은 법리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판례가 되니까 살펴보시고요. 이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인 정고소에 대해서 해악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325조 후단 무죄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시답안 1을 보면요. 공무집행 방해점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공포심이 생길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이죠.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그렇죠. 피해자와 제3자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요합니다. 피고인이 정고소에 대한 협박을 피해자 김병희에게 고지하였지만 정고소와 김병희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서 325 후단이 되겠죠. 협박이라 볼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결국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320조 후단무죄가 예상이 된다. 네, 잘 썼고요. 특경 도주치상죄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두 번째 답안은 공무집행방해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입장은 이렇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것인 경우, 상대방이 아닌, 그렇죠?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것인 경우, 경찰관에게 정당외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밀접한 관계자에게 해당 해악을 고지한 것이어서 위해악의 고지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존재하듯이, 네, 강의 자료에서 소개된 판례이고요. 상대방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아주 훌륭한 법리 정리가 되겠고요. 이 사건에서 정고소의 집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고소의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는 해악을 고지한 것은 조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할 수 없고, 특별히 정고소와 경찰관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서 325조 전단무죄로 볼 수도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해서 후단무죄로 봐도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가법 도주치상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강의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특가법 위반 도주의 점에 대해서 어떤 법리가 있습니까? 특가법상 도주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54조 1항 미조치죄의 결합범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도교법 54조 1항에 의한 구호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이 되지요. 그래서 아래에 나오는 2012도 1374호 판결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가법에서 도주한 때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례죠. 54조 1호에서 말하는 구호조치의 내용 중에 신원 확인을 해주는 그런 의무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고, 원심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도주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안이죠. 우리 사건의 경우에 과연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를 멈추고 동승자인 이을남이 112에 신고를 했고요. 또 이을남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축을 해서 택시 태워서 성모병원으로 보내 구호조치를 취했고요. 처에게 빨리 연락을 해서 처가 곧바로 현장에 와서 자동차 열쇠를 주고 사후 조치를 부탁하였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운전자인 피고인, 남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운전자다, 인적사항을 알려줬고, 다음날 경찰에 바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면 달리 도주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범죄 증명이 없기 때문에 형소법 325조 후단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축소 사실인 교통법 위반점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교통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중앙선 침범해서 운전한 것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가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는 판례죠. 밑에 나오는 98도 832 판결 등을 보면 그렇습니다.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 되었을 때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서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이고, 피고인 차량이 넘어간 부분이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반대 차선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운전 행위로 중앙선 침범한 것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종합범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주 차량과 교통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몇 차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 있죠. 예시답안 2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의 점인데요. 피고인의 입장은 도주 의사가 없다라고 해서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먼저 도주치상의 점, 특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가법 5조의 3, 1항에서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렵게 한 경우를 의미하고, 그렇죠. 피해자 경찰관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그 조치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네, 강의 자료에서도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됐고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차량이 서초동 방면에서 방배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S고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피해자 오생존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오생존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내용을 썼는데요.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동승자인 이을남이 112 신고를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택시 태워 성모병원으로 보내줬으며 피고인의 처가 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서 자동차 열쇠를 주고 인적사항을 얘기해 줬다는 것을 쓰는 것이 좋겠죠. 인적사항. 경찰에 출석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인적사항을 경찰관에 자세히 말해줬고 서초경찰서에서 다른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사실 등으로 미뤄볼 때 사고 장소를 이탈해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도주의 범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320조 후단무죄가 예상이 되는데 다만 축소사실로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중앙선 침범행위란 경우 종합범에 가입돼 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중앙선 침범 행위를 해서 운전했다는 것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에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 네, 잘 정리가 됐고요. 이 사건의 경우 사고 지점이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횡단보도에 곧바로 이어져 있어서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며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반대 차선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며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된다. 그렇다면 교통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 시험에서도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그런 답안이 되겠습니다.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시답안 1에 대해서 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의 점. 피고인은 도주의사 없었다고 주장을 해서 부인하고 있는데 도주 여부에 대해서 보면 도주란 사고 후 구호조치, 도로교통법상 54조 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신원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 신원 확인이라는 것이 이 범위에 사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고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조치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 장소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름대로의 법리를 정리를 했고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해서 동승자인 이을남이 112 신고를 했고 또 피해자를 성모병원으로 보냈고 피고인의 처가 도착해서 사후 처리를 맡기고 피고인의 처가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블랙박스 압수시 입회하는 등으로 구호조치 및 신원 확인을 한 것으로나 다름없어 도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없으므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325조 후단 무죄이며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축소 사실인 교통법 위반의 점을 논해야 하고 공장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 네, 나름대로 잘 정리된 답안이라고 보여지고요. 교특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3조 2항 단소 2호 단소에 해당하려면 반의사 불벌에 해당하지 않고, 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적용되지 않고, 보험가입의 특례도 적용되지 않고 반의사 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특법 3조 2항 단서 2호 중앙선 침범은 그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횡단보도의 황석 실선의 중앙선이 이어진 곳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렀더라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고, 사실상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침범이 피해자 오상준에 대한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 그렇죠. 중앙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진 것이니까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해당하여 종합범에 가해받 유죄 판결이 예상된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정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시답안 2를 쓴 학생도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지를 잘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잘 쓴 답안이라고 하겠고요.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의 점이죠. 특경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 김갑동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상 사기죄만 문제가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판례에 따라서 특경법이 유죄가 된다는 견해가 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을남의 사기의 점에 대해서 보면요. 특경 사기일 수도 있죠. 증거 능력 없는 증거는 첫 번째, 김갑동, 공범인 공동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경찰 피해자 신문조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이을남이 내용 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12조 3항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죠. 여러 번 등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부인의 법정 진술 중에서 이을남이 돈을 빌리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수고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김갑동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갑동이 한 말을 나부인이 들은 것이죠. 이것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니까 316조 2항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원 진술자인 김갑동이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더 나아가서 살펴볼 필요 없이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죠. 압수된 보이스펜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이을남과 김직원의 대화 녹음 부분이 들어있는데요.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서 1항 단서에 따라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김직원의 진술에 의해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특신 상태가 있어야 인정이 될 것입니다. 즉 그와 같은 법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012도 7461호 판결이죠. 판결의 내용은 여러분이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이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김직원의 진술에 의해서 증명이 없었고, 달리 314조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스펜은 결국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압수된 블랙박스와 그 압수 조서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압수된 블랙박스와 그 압수 조서, 압수 목록도 있죠. 네, 이것은 형사소송법 216조 3항에 의해서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를 했는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그러한 위법 수집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위법 수집 증거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걸 이제 스탠딩 법리를 부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스탠딩 법리라는 것은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법정에서 일어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탠딩 법리가 부정된다고 표현합니다. 그와 같은 스탠딩 법리의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판례가 2009도 6717호 판결입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첩보를 입수하고 참고인들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임의동행이 위법하게 되고, 위법한 임의동행에 의해서 수집된 진술 증거를 유흥주점 영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판시한 그런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임의동행의 위법성은 물론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3자에게 쓸 수 없다는 그 법리를 같이 선언한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압수된 블랙박스나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은 이 사건의 경우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봐야 되고, 압수조서나 압수 목록은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로서 압수 목록도 있죠. 역시 피고인의 증거 동의에 의해서도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위법 수입 증거의 당사자가 아닌 이을남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죠. 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을 조사한 그 판례를 잘 읽어보시면 법리를 기억하기도 좋고, 다른데 임의동행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판례니까요. 꼭 한번 위 판례를 읽어봐 두시기 바래요. 그와 같이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에 증명력 부족을 탄핵을 해야 되는데요. 피고인 이을남 입장에서는 김갑동의 편취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을남이 김갑동과 박병서의 동업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진행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동업계약의 조건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김갑동은 이을남에게 동업계약서를 보여주어서 이을남이 먼저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진술하다가 공연장 시설이 완비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이을남이 5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김갑동과 이을남의 동업계약서를 보고 이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을 하게 됩니다. 진술 번복이 이 김갑동이 벌어지고요. 정고소가 법정에서 김갑동과 박병서의 동업계약서는 정고소에게만 보여주었고 이을남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해서 정고소의 진술이 또 이을남의 변소에 부합합니다. 동업계약 조건을 몰랐다는 거죠. 이을남이 박병서와의 계약 조건을 알고 무조건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면 김갑동이 이을남에게 투자금을 독촉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객관적 정황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을남이 김갑동과 박병서의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알았다면 2014년 9월 30일까지 공연장 시설이 완비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동업계약서 7억이 먼저 확보돼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을남이 김갑동과 박병서의 구체적 계약 조건을 알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계약 조건을 몰랐다는 거죠. 한편 수고비에 관해서 이을남이 본건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면 편취 금액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요구한 바가 없고, 김갑동도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이을남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공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고만 진술하다가 수고비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검찰에 와서 수고비 조로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이나 하자고 해서 강원랜드에 함께 가겠다고 진술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먼저 강원랜드에 가자고 했고 이을남은 따라간 것뿐이다 라고 해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합니다. 또 이을남은 김갑동의 권유로 공연사업과 관련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김갑동이 차용한 돈 4억 원은 당연히 공연사업에 투자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차용금의 일부를 투자금으로 쓰일 돈의 일부를 수고비로 요구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만일 이을남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수고비를 요구했다면 4억 원 중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분을 요구했을 텐데 그런 정황도 전혀 없고,
그죠?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이나 하자고 했다는 것도 상식에 경험칙에 반한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수고비 명목으로 배분된 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수고비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범행 수익의 배분에 관해서도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면 4억 원이라는 범행 수익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의 배분을 요구하거나 배분이 있었을 텐데 김갑동의 말을 100% 믿는다 하더라도 3억 9천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낭비한 것이고 단지 1천만 원만 가지고 강원랜드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수익의 배분치고는 너무 적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와 같은 진술은 김갑동이 이을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결국 수고비 요구 부분이라든지 범행 수익 배분 부분이라든지 동업계약 인식 부분에 있어서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밖에 정고소의 나머지 진술 같은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보이스펜에 대한 압수조서만 가지고도 증명력을 인정하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서 325조 후단 무죄다. 이렇게 작성이 되면 좋은 답안이겠죠. 예시 답안 1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특경법 위반 사기의 점인데요. 피고인의 주장은 김갑동이 사기 범행하는 줄 전혀 몰랐고 가담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죠. 피고인의 주장을 당연히 써줘야 되는 그런 공소 사실이 되겠고요. 특경법 적용 여부는 출제 당시의 판례와 또 새로운 판례에 따라서 두 가지 결론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증거 능력 없는 증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김갑동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범이죠.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 아니고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310조 사망이 적용이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서 310조 사망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내용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하므로 증거 능력이 없죠.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이라면 312조 사항이 적용이 되겠죠. 이 부분은 착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나부인의 증언 중 김갑동으로부터 이을남의 도움을 받아 정고소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있었고 이을남이 그 대가로 수고비를 요구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전문 진술로서 316조 2항의 요건을 갖춰야 되나 원 진술자인 김갑동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 네, 잘 썼고요. 압수된 보이스펜 같은 경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지만 강의 자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를 또 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 경우를 대비한다면 역시 언급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녹음된 대화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해서 결국 313조 1항 및 본문 및 단서가 적용이 되는 바 작성자 김직원이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에 진정성립 인정한 바 없고 달리 314조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서 증거 능력이 없죠. 압수된 블랙박스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은 216조겠죠. 범죄 장소에 영장 없는 압수로서 계속 사용하려면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사후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어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은 파생증거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위법수집 증거 같은 경우에는 증거 동의에도 증거 능력이 없고 한편 피고인 본인을 상대로 한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더라도 스탠딩 법리가 부정이 되어서 다른 제3자에 대해서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식품위생법 판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명력 부족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갑동은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특히 얘기하는 게 좋겠죠. 성명을 했으니까요. 계약 조건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 수고비를 요구했는지, 범행 수익을 분배했는지에 대해서 써주면 좋겠습니다. 김갑동은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명력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족하다는 거죠.
처음에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강원랜드에 출발을 제의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김갑동이 제의한 것이라고 번복하였고, 이 일의 부분은 범행 수익 분배 내지는 수고비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 언급되는 게 필요하고요. 또한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무조건부로 계약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사업준비 완료를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번복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어서 결국 뭐예요? 계약 조건을 알지 못했다. 그 작성 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게 좋겠죠. 투자 약정서에 의하면 조건부 투자 약정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김갑동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을남이 그런 부분이죠.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에게 동업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하나 정고소의 증언에 의하면 김갑동이 정고소에게만 보여주었다고 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모순되며, 즉 그 계약 조건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인 거죠. 정고소의 증언에 의하면 정고소가 김갑동에게 돈을 빌려준 주된 이유가 김갑동과의 수차례 금전거래 관계에서 신용이 쌓였고, 정고소가 잘 아는 박병서와 김갑동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투자 약정 때문이 아닌 점. 네, 좋습니다. 범죄 수익의 배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는 강원랜드에 관한 부분이 범행 수익의 배분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해주면 좋겠죠. 결국 신빙성, 증명력이 부족하다. 그 밖에 정고소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달리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서, 이 경우에는 써줘야 되겠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못하여 325 후단의 무죄 사유가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비교적 잘 된 답안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증명력 부분에서 이번에는 작성 요령에서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해서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시답안 2를 보면요,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의 점, 피고인 입장 써줘야죠. 피고인은 김갑동의 범행에 대한 공모를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가담한 적이 없다는 거죠. 먼저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보면 김갑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320조 3항이 적용이 된다. 검사위의 수사기관이 당해 피고인에 대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사용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좋습니다. 당해 피고인이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한 경우 증거 능력이 없어서 이 사건의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네, 굉장히 잘 썼는데요. 조금 더 줄여서 축약해서 쓸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 바라고요. 여러 번 나온 것이죠. 나부인의 법정 진술 중 김갑동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 내용을 하는 것인 때로서 316조 2항에 의해서 원진술자의 진술 불능과 특신상태 요건이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서 돈을 빌릴 때 수고비를 요구했다고 들었다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을 해서 김갑동이 출석하고 있어서,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받고 있어서 필요성 요건 또는 진술불능 요건이라고도 쓸 수 있고, 316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증거 능력이 없다. 역시 이 부분도 그동안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다소 예시답안 1이나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좀 더 축약해서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이스펜은 피고인과 김직원의 대화 녹음 부분인데, 보이스펜의 피고인과 김직원의 대화 녹음 부분은 이을남 진술 부분은 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그 부분은 특정을 해도 괜찮고요. 그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된 거죠.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고 313조 1항에 따라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징상태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사건의 경우 김직원의 진술에 의한 진정 성립이 없었고 증인신문이 실시되지 않은 점만으로 314조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 좋습니다. 성달불능으로 증인신문이 실시되지 않은 점만으로 314조 인정할 수 없죠. 네, 이 부분 잘 썼습니다. 블랙박스 그리고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의 경우 216조에 따라서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후 영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 이미 제출 사정도 없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배한 것이어서 위법수증거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미 제출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괄호친 부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피고인의 증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 능력이 없다.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은 여기서 파생된 증거로 봐야 되겠죠. 2차적 증거의 경우로서 인과관계 단절 희석이 없는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압수조서 압수 목록 희석이 없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증거 동의함에도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압수 위법 수입 증거도 당해 피고인에 대해 쓸 수 없다는 식품위생법 위반 판례를 또 한번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증명력 부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동업계약 조건에 대한 이해남의 인식 여부에 성명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이번에는 검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내용은 피고인이 김갑동과 박병서 사이의 동업계약 조건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공모의사가 있었는지 판단될 것이나 피고인은 위 조건을 인식하지 못했다. 먼저 법정에서는 보여줬다고 했다가 투자자의 입장을 번복하고 있고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정고소가 이을남의 변소에 부합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투자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들이고요. 두 번째로 수고비 요구 여부. 김갑동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가자고 했다.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4억 원이나 편취했는데 그에 합당한 수익이 상당 금액을 수고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그렇죠. 범행 수익 배분 여부 연관성이 있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4억 원 중에서 상당 금액의 배분된 정황이 없다. 배분된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이 되지 않아서 325조 후단무죄다. 네, 잘 쓴 답안이죠.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정확하게 쓸 수 있을지는 본인이 생각을 잘 정리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예시답안 2에서는 성명사항에 따라서 항목을 나눠준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부정수표 단속법의 경우 부정수표가 여러 개 있으면 이와 같이 수표 번호로 특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아가 012121 수표 부분의 법리를 보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수표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 제시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와 같이 수표법을 기간 계산할 때는 초일이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의 수표는 적법한 지급 제시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한편 발행인이 부도수표 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변제 공탁하여 수표 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표를 회수한 경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다만 정상 참작사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구사도 789 판결의 내용이 그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지급 제시가 있고 또 부도수표가 회수되거나 반의사 불벌죄 의사 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지급 제시가 있었고 회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검토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 본래 출제 의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표번호가 012122 수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수표 단속법 2조 사항에 의하면 부도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보는 것이죠. 그와 같은 법리를 구사도 475 판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후인 2회 공판기일에 김갑동이 이열남과 싸우기 싫다고 하면서 처벌 불허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공소 제기 후에 처벌 불허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서 327조 6호의 공소기각 판결 선고가 예상된다. 이렇게 검토해주면 되는 답안이었죠. 예시 답안 2부터 보면요. 수표번호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피고인 입장은 공소사실 인정하였는데 수표가 회수되었는지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공소가 제기된 것인지 여부가 검토가 필요하다. 쟁점을 제기해 놓고
법률 검토나 사건 검토가 되지 못한 부분이죠. 먼저 수표번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인데 검토해야 될 법리가 출제 의도에서는 적법한 지급 제시가 있었다. 그리고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검토 의견서의 맹점이긴 하지만 어디까지 검토해 줘야 되는지가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수험생에게는 그런 입장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수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리요? 회수된 경우 반의사불법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6호가 적용이 되려면 공소제기 후에 여기 있네요. 반의사불법죄이고 공소제기 네 좋습니다. 326조 7호 7조 6호의 공소기각 판결 선고 사유에 해당한다. 좋습니다. 예시답안 1은요.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수표번호 A가 012121 부분에서 수표를 회수하였거나 수표 소진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법죄인데 변제 공탁만으로는 회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죄 판결이 예상된다. 좋습니다.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됐다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쓰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제시됐다는 것이 출제 의도 내지는 채점 기준에 반영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가 012122 부분은 수표 소진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 제기할 수 없고 이럴 경우 공소 제기 후 2회 공판기일에 처벌 불허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공소 제기 후 처벌 불허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해서 좋습니다. 공소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그렇고 결론에서 공소기각 판결. 잘 쓴 답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제6회 변호사 시험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강의 자료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다른 때보다 길지만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특히 판례를 공부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판례들을 다 실어놨으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공부해주면 좋겠습니다. 6회 변호사 시험은 공교롭게도 검토견서 100점이 전부 출제가 되어서 그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고 개인적으로 역시 살펴본 바와 같이 검토견서에서는 어디까지 검토해줘야 되는지가 그렇게 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의 기출문제나 모의시험들을 통해서 그런 감을 좀 잡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